자, 이번 시간은 취득세 산출 과정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하고 세율 얘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과세 표준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나오나요? 그래서 네 번째 쟁점이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렇게 미리 전제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지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이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문 하나 구성됐고 다시는 안 나올 지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시가 표준액은 무상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을 하거나 교환 계약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거든요. 해서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또 신고했다 할지라도 시가 표준보다 낮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해서 시가 표준액 얘기는 별거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공시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응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있었다. 그러면 토지라고 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이라 부릅니다. 단독주택일 때는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개별주택 가격을 뭐라 본다? 시가 표준액. 공동주택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죠. 공동주택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국세 파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나중에 분양권 등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신고를 하든 간에 이미 내막을 알고 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해서 공식이요.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6개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신고를 하든 간에 이때는 국외 판법 공검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실제 구성할 때는 검증 이걸 갖고 주로 쟁점을 예시 지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국가가 팔았고 지자체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에 샀다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미 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금액을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취득에서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준부동산 같은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자동차 같은 걸 만약에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취득 가격이 관세청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알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서 취득 가격이 증명이 된다. 판사가 얼마에 취득했네라고 판결문을 통해서 공시가 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법인의 장부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부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해서 삼성전자에서 이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법인 장부를 통해서 어떻다? 그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에 샀다고 얘기를 하든 간에 바로 법인 장부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취득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라고 해서 공매가 뭐야?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안 내니까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국가랑 지자체가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서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시군구에서는 이게 진짜 실거래가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는 개념인즉슨 이미 어떻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 금액을 확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해서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유치한 문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국외 판법 공검에 걸리게 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법원의 판결문 가려고 화해 제외 이런 게 이슈가 됐어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 피고가 중간에 쇼부를 친 케이스가 되겠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을 한 금액이니까 그것은 자 소위 사실상 취득가격이 범주에서 제외한다. 너무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바로 화해 제외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포함되는 금액과 제외되는 금액,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되는 금액과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법정 고조상 포함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간접 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만 뒤지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가 되나요? 그래서 공식은요,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계산해 내에 있어서 이 금액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공식 외우셔야 돼.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이 보부 할비. 그래서 두 가지가 시리즈인데 요즘 문제 경향은 거의 대부분이 판이 보부 할비 요걸 갖고 거의 다 구성을 하고요. 만약에 국외 판법 공검 가지고 출제하면 좀 쉽게 출제하는 문제가 될 텐데 하여튼 요즘엔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거. 자, 개념 보겠습니다. 자, 국가지자체 또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을 해가지고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 등의 비용을 추가했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어떻다? 취득 가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건 취득한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게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해서 이용 비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물을 하나 국가로부터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 불허를 받아서 자 이거 과정에서 전기, 가스, 열 비용 등을 사용을 했다.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개념상 취득한 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주비 등 취득 물권과는 별개의 권리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그래서 이건 뭐냐면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자 수용을 합니다. 또는 협의 취득을 합니다. 협의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토지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자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이주비 형식으로 지불을 하게 된다. 그건 최소한 취득세 내야 될 때 그 돈과는 별개의 문제다. 해서 토지공사가 어떻게 일반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취득한다. 5억에 취득했다. 근데 중간에 실제 들어간 돈은 예를 들어서 5억 2천이다. 2천만 원은 이주비 이런 명목으로 추가로 지불을 한 것이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는 얼마? 5억만 가지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요것도 빼고 요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다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세금을 또 내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해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서 할인받은 금액에서 할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불허합니다. 그래서 3억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놓고 나서 자 참여하시라. 그런데 거기다가 특별한 조건을 붙여 이게 3년 할부인데 일시불로 지불하면 뭐 1,000만 원 더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3억을 동시에 지불해서 일시불로 지불해서 1,0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 낼 때 3억이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2억 9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는 어떻다? 빼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법인 아닌 자. 제가 판이 보부 할 비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자가 보니까 자 취득하는 경우로서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 이런 것은 어떻다? 바로 이것은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설명드릴까요? 자, 지금 보니까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비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아까 3억짜리 물건을 3년 할부로 취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 납입기한을 어겨서 연체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했다. 또는 이제 그냥 3억에 한 번에 사면 3억인데 예를 들어서 3년 할부로 사게 되면은 매매 조건을 이자 5% 추가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자를 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법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하기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지막 똑같은 얘기. 법인 아닌 자가 자 기업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상 취득하기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총 7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중에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이걸 내는지는.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판이 보부 할비 이 얘기로 거의 다 귀결돼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거죠. 한 개만 더 보고 지문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저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지금 이제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점 주주 이게 아마 이슈가 되게 될 텐데 과점 주주 법인의 과점 주주가 되게 되면 그 법인 등의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던 주제. 그래서 자 아까 29회인가 30회 때 그 문제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기억하실 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점 주주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문장에서 이런 식이야. 자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전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총 가액을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총수로 나눈 다음 과점 주주가 취득하는 자 출자수를 곱하는 금액. 말은 어려운데 사례 보면 대단히 간단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 A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되는 지분 비율은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이게 나올 때가 됐어. 자, 2005년도 1월 1일 날 설립할 시 만주 중에 5,000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과점주주가 아니야. 50%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과점주주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2007년도 이르러서 자, 주식을 취득합니다. 근데 만주 중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총 6,000주를 보유하게 된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은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 얼마? 60%에 해당하는 금액, 60%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을 어떻다 바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법인의 부동산이 10억이다. 그러면 6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걸 과세 표준 삼아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데 2008년도 7월 달에 가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3,000주가 되게 됩니다. 이제 과점주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09년도에 주식을 취득해서 7,000주가 되게 됩니다. 이미 이 법인의 부동산 등 중에서 60%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이미 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취득세를 납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문제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간주 취득에 있어서 자 이게 이제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 주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뭘 가지고 얼마나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 주제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지금 주기를 보면은 앞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그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논의가 됐던 것이 이게 간주 취득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물어봤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 아니면 간주 취득이라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냐. 세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율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율은 따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바로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29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와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신고가액은 표준가액보다 더 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신고한 금액을 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썩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을 한번 깔아놨고 8년 동안 지문 한 개 구성됐고 답도 아니야. 중요한 주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에 관련한 지문 보니까 자 여러분 지문 교재 29페이지 두 번째 시가 표준은 나오지도 않았구나. 자 두 번째 박스 보니까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 금액을 어떻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연부라는 게 연할부를 의미합니다. 10억짜리 물건을 10년 할부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매년 1억씩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 잡아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 1번 오른편. 2번 질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해서 틀렸죠? 자, 포인트는 사실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은 뭐라고요?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국외 판법 공검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표현이 뜨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국외 판법 공검이 있어야 한다 해서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 앞에 국외 판법 공검 없으면 틀린 편 이렇게 가는 거죠. 검증은 뭐로 본다? 사실상 취득가격. 그래서 논의의 포인트 자체가 계속해서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특히 검증이라고 하는 게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특히 매매 등에 있어서는 검증만 갖고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30페이지. 자, 앞에 나왔던 문제가 조금 그래도 무난해서 27회 때 나왔었고 29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27회 때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자, 끄트머리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이 정도라고요. 해서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거 판이보부할비 판이보부할비는 어떻다?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우리가 외웠던 건 뭐라고요?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간접병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자, 거기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나와 있죠? 해서 판매 비용, 이용 비용 중에 전기, 가스, 열의 이용 비용 이런 것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머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저 모든 문제, 그 다음 문제는 거꾸로 문제 구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미리 이걸 아예 마스터를 하고 들어가야 돼.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판이 보부 할비. 대충 알아서는 안 돼. 무조건 판이 보부 할비만 달달달 외우셔야 돼. 판이 보부 할비. 판매 비용, 이용 비용, 그다음에 보상 비용, 부가가치세, 할인받은 금액, 법인 아닌 자가 지출한 이자 상당액, 그리고 중개보수 이런 것은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나머지 읽으면 안 되고 그럴 시간에 계속해서 뭘 외워야 돼? 판이보부할비라고 하는 걸 이걸 외워내셔야 돼.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맥락은 똑같아. 갑은 특수관계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택을 취득했다 해서 과세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은 포인트 뭐야?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오면 뭐가 돼야 돼? 사실상 취득가격이 포인트. 사실상 취득가격은 어떤 경우에 자, 다시 국외 판법 공검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판이보부할비.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다 포함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취득가격의 범주에 판이보부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어떻다? 포함을 시키게 된다. 나머지 항목이 하도 많아서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때려 죽여도 못 외워.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아래의 계약 내용은 뒤에 검증이 이루어짐이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계약 내용 총 매매대금 5억 나와 있습니다. 총 매매대금 5억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지 마요. 자세히 보면 더 뒤져. 총 매매대금은 일단 5억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 그 첫 번째 항목에 대신 변제한 금액 1,000만 원 나와 있죠? 대신 변제한 금액 1,000만 원 나와 있죠? 지금 문자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자세히 보면 뒤진다니까? 자세히 보면은 외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매각 차손 100만 원 나와 있죠? 두 번째 항목에 매각 차손 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 빼야 했던 게 뭐라고? 판이보부할비,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용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 뭐 이런 거 썼죠? 법인한자고 전제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중개보수, 법인한자가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100만 원,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 보부할비에 포함 안 되니까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이 범주와 어떻다?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5억 1100만 원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게 된다. 이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그 신앙처럼 믿고 들어가셔야 돼. 모든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다른 거 빼버리고 사실상 취득가격, 국외 판복 공검이라고 하는 주제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판이 보부할비에 이어서, 자, 바로 국외 판복 공검에 이어서 판이 보부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걸 읽어보는 순간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취득가격, 과세표준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뭐 아는 게 뭐 있다고 외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판복 공검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될 것이고, 우리가 포함되는 비용은 몰라. 하도 많기 때문에 제외되는 비용, 판이 보부할비 아니면 모두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억 1100만 원.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그냥 읽어버리는 순간 절대 1분 안에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으면은 1번 문제 아까 있었잖아요. 판이 보부할비. 이 문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외우는 거야. 그럼 똑바로 외워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선임권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 이것도 외우기 더럽게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새롭게 나온 문제 외우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나 똑바로 외우자.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판이 보부할비도 못 외워서 벌벌 떤다고. 대신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온다 이렇게. 그럼 앞으로 나올 문제는 뭐겠어요? 박스에 문제 딱 해놓고 1번처럼 내는 거야. 다음 중.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밖에 낼 게 없다고. 그렇게 문제 구성한다고요. 다 같은 문제라고 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되는 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함 안 되는 거, 이게 7개가 제일 작은 거라고. 판이 보부할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간주 취득 관련 과세 표준,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죠. 바로 EI. 자,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 32페이지에 문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옛날 문제예요. 22회인가 21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미리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럼 이제 얘기 다 필요 없어. 키워드 과세 표준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사실상 취득 가격 바로 치고 나와야 돼. 자, 과세 표준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어떤 경우에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6개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판이 보부할비. 이것만 공식처럼 무조건 외워야 돼. 처음에 답답하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이거 공식부터 먼저 외우고 나서, 무사대조 2호 외우고 나서, 자, 기본 틀을 외우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텍스트를 읽어서는 안 된다고. 이걸 이해를 하실 수가 없다고. 죄송하지만은 이걸 이해하면은 최소한 법학 한 10년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힌다고. 이 성격들 더럽게 급해요. 그냥 공부도 더럽게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이걸 한 번 해봐서 이해하기를 기대를 한다니까. 그럼 난 병신이냐고. 맞지, 사실은. 맞지. 그러니까 방식이 뭐냐면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공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있는 수업 시간에라도 최대한 단순화 시켜야 된다고. 제일 대가리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막 생각을 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생각하지 말라고요. 짜증나니까. 직업적으로 지금 8년째 이 지랄을 해도 뭐가 시험에 나올지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똑같은 대가리 수준이라고 했을 때 8년 한 나하고 1년 하신 분하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맞출 가능성은 거의 제로야. 이거는 기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하고 29회 때 나왔던 문제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틀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문제 나와서 막 짜증내고. 있는 거나 똑바로 풀자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 못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건 찍어서 맞추면 돼.
그냥 운이 맡기면 돼요. 그거는 이제 이 공부 방법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아니면 밤낮으로 하시던가 한 3년 계획 잡으시고 직장 그만두고 그게 아닌 바에야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세율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세율이라고 하는 주제. 자, 이 세율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통계 자체가 5문제, 6문제, 7문제, 8문제 정도, 9문제 정도, 9문제가 나왔었나? 해서 이 문제는 거의 100%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해서 자, 취득세 표준세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아까 우리 유상, 무상 따졌었지요. 자, 요 무상 하나 외웠었다. 자, 뭐가 있어? 무상이 있었죠? 제외, 무상. 이렇게. 제외, 무상. 해서 제외, 부담부 증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어떻다? 무상승계취득. 그냥 외우시라고 의미를 새기면 이게 해봐서 아는데 정리됐다가 다시 생각하면 또 꼬여. 이게 유상이 무상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냥 먼저 공식처럼 제외 무상 외우시면 돼. 해서 유상승계취득은요 주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뭐가 교환계약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매매계약은 너무 쉬우니까 매매는 유상계약은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교환계약을 던진다고. 이게 민법을 알아야 된다고. 매매자, 교환, 임대차 다 뭐가 된다? 유상계약이라. 근데 임대차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할 때 교환계약 이걸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매매는 너무 쉽게 나오는 거고. 해서 유상승계취득. 자, 먼저 자, 원시취득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2.8%라고 하는 거, 2.8%라고 하는 것이 원시취득. 해서 건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공유수에 매립했을 때 그 부동산 가액 곱하기 얼마 2.8%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유상승계취득 1, 2, 3, 4 이렇게 가십시다. 주택은요, 자, 바로 1%, 2%, 3%라고 해서 이게 6억하고 9억이라고 해서 세 개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억 이하에서는 1%, 6억과 9억 사이에서는 2%, 9억 초과하면 얼마? 3%.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익이었고, 그 다음에 농지, 유상승계취득 교환이나 매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유상승계취득 주택은 1, 2, 3, 농지는 3,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4%에서 자, 1, 2, 3, 4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승계취득은 상속과 상속 외 원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상속에서의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상속, 농지는 2.3%, 그 다음에 농지 외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2.8%, 그 다음에 증여받은 케이스가 문제가 될 텐데요. 상속 외 무상승계취득. 그 중에서 시험용으로 2.8%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는 얼마? 2.8% 해서 사회단체 누가 부동산을 기부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부동산 가액에다가 2.8% 비영리 법인. 항상 시험에는 괄호 열고 비영리 법인은 2.8% 한다라고 했으니까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출제를 해야 돼요. 괄호 밖에 있는 걸 한 번로 출제하면 출제 5, 6, 12가 나오기 때문에 3.5%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비영리 법인 2.8% 증여를 받았을 때 2.8%. 그 다음에 공유물 등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2.3%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요, 원시취득 2.8%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유상승계취득 1, 2, 3, 4에서 주택은 1, 2, 3%, 그 다음에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얼마? 4%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상속, 농지 2.3%고요. 농지의 부동산은 2.8%, 증여 비영리법인 2.8%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분할 2.3%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지방세는요, 지자체장이 그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서 세율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해서 가끔 재해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세율 등을 어떻게 한다? 올리거나 내리는, 특히 이제 내리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사회적 혼란기에 이르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 보나마나 지방세 아마 낮추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보탬이 되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로 보통 조례를 통해서 취득세 같은 것도 낮출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경제가 올스톱이 되니까 뭐라도 한번 요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 이게 표준 세율에 관한 주제. 이건 그냥 노가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율 따지는 데가 하나, 둘, 셋. 주로 이제 취득세하고요. 나중에 재산세는 공식들이 있어서 좀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취득세가 좀 부담스러운 파트. 이게 표준세율 끝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삼을 게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또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공부했던 개념이죠. 환상이 분분, 형식적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오는 경우에 어떻다? 이건 환상이 분분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또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아까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았던 게 뭐가 있었죠? 2.3%가 있었죠. 공물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2.3%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2.3%. 한편 아까 이제 비영리법은 2.8%였었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2.8%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표준세율 중에 제일 낮은 게 뭐가 된다? 2.3%. 여기서 2%를 뺀다고요. 그래서 0.3% 세율 등을 적용하는 거, 이거 형식적 취득. 그래서 내 땅,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찾아오는데 세금을 뜯어낸다고. 근데 많은 세금은 아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0.3%까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설명드릴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농지 아닙니다. 농지를 제외한 X 토지를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법 공부하실 때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어요. 환매 특약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을은 만약에 이게 이제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얼마를 4%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다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죠. 아까 유상승계제도 1, 2, 3, 4 주택 아니고 농지 아니면 얼마? 4%. 얘가 을이 4%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 취득세를 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환매 특약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취득을 한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4%의 세율을 적용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실질적금에 돈을 갚는다고 그랬어. 해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찾아간다고. 그러면 이건 개념상 뭐냐면 갑이 돈 빌리려고 형식적으로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준 그런 꼴이라고.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지금 농지 외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을 했던 사람이니까 4%니까 거기서 얼마? 2%를 뺀 세율. 그래서 얘는 이 갑이란 원래 매도인은 찾아올 때 얼마? 2%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이때는 취득세를 내면 될 것이고, 얘는 많이 냈었죠? 4% 냈으니까 2%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내가 찾아올 때는 어떻다?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된다. 원래 상속은 얼마였었죠? 2.3%. 앞에서 상속받을 때 농지에 대한 상속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3%. 농지 외에는 얼마? 2.8%. 근데 1세대 집안채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때는 2.8%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8%에서 얼마? 2%를 뺀 세율 0.8%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못 따지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환상의 분분 해서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그 가액은 이전 후의 가액은 종전 가액 이하가 되어 있는. 이전이 뭐야? 건축법에서 공부하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의 위치를 바꿨는데 그때도 어떻다? 바로 환상의 분분이라고 해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이제 종전가액을 초과한 부분은요,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것도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내가 찾아오는 거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공유물 분할 같은 게 거슬리게 돼요. 앞에서 공유물 분할은 어떻다? 2.3%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냥 공유물 분할은 마이너스 2%를 적용을 한다. 이따오로 되어 있다고 짜증나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해석하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는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또는 환상의 분모를 묶어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야. 혼자서 막 고민해.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시험에는 그냥 표준세율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유물 분할은 얼마? 2.3%가 될 테고 문제를 구성할 때 환상의 분모를 묶어서 엮어서 구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개지과라고 하는 거, 개지과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자, 우리 앞에서 지목 변경하고요. 과점 주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로 간주 취득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개지과 중에서 지목 변경 실질적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면 어떻다? 취득세 내야 된다. 이때 세율은 2%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을 한다. 아까 과점주주 기억나시죠?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었죠. 예, 이런 경우 이때도 중과 기준세율, 그 다음에 추가하실 것이 개수라고 해서 뜯어 고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괄호 열고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가 개판이야. 대수선 얘기할 때 앞에서 뭐가 있었죠? 무사대조하면서 대수선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수선 자체가 뭐가 되냐면 개수의 일종이야. 대수선 자체가 개수의 일종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이건 건축법도 알아야 돼. 아까 이전도 알아야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대수선도 알아야 되고 또 대수선 왜? 개수 이런 용어까지 새롭게 추가해서 자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단히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갈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개지과라고 하는 거. 뒤엔 필요 없고 개지과면 어떻다?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에 쟁점으로 중과세율 중에서 플러스 8%가 있어요. 자, 별골 고고고라고 해서 자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이라고 하는 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그리고 고급 주택이라고 하는 거, 얘들이 별골 고고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별골 고고고. 근데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온다고요. 여기는 이제 문제 구성하는 영역 자체가 한 번 나왔다고. 9년 전에, 8년 전에 한 번 나왔고, 의미 없다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환상이 분분하고요, 개지과, 요거 비교하는 문제. 아니면 아예 대놓고 표준세율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문제 구성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사치성 재산이 뭐 이런 것들 내기가 지랄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조문이 이루 길이가 말할 수 없게 길어요. 그래서 옛날에 23회 때 가면 23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냥 개지과 요구하고 환상이 분분하고 그보다 표준세율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 근데 표준세율도 못 풀어, 사람들이. 이게 양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세법 같은 것들은 되게 이제 정확해야 돼요. 아주 2차 과목은 특징 자체가 아주 정확해야 돼. 아주 정확하게. 적당히 알고 있으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험생들 공부해 가실 때 처음에 이렇게 갑니다.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공부하면은 공부가 어설프게 돼 있을 때는 오히려 점수가 잘 나와. 그냥 마음 간에서 찍어버리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왜? 어서 배운 건 있어도 점점 파기 시작하거든. 그러시면 안 돼. 파면 안 된다고. 그냥 좀 단순하게 계속 몇 가지 제한된 지식을
계속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세율 관련한 문제, 요거 시간들이 좀 애매하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